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세무실무.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에 대해서 총 6편의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1강, 2강, 3강은 건설업의 개요,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지방소득세 실무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4, 5, 6강은 기업진단, 주기적 신고, 건설업 실태조사, 그 다음 시공능력평가, 그 다음 실적신고 이러한 현실적인 실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건설업 회계 세무실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 오늘 진행할 1강 건설업 회계 개요입니다. 건설업 회계의 개요. 건설업은 이렇게 10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를 하시는 분, 실무자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10가지입니다. 먼저 1번 기업회계 기준의 적용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 특성상 개별, 현장별 원가 계산 방식이 이루어진다. 현장별 원가 계산. 그 다음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한 공사 수익 인식입니다. 공사 진행 기준, 진척도, 진행률이라고 하죠. 공사 손익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사 진행 기준은 발생된 원가를 총 예상 원가로 나누어서 그 비율을 구하면은 공사 예정 금액, 공사 계약 금액에 이 진행률을 곱하면은 수익이 인식되고 그 수익만큼 매번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도급 금액. 이 도급 금액은 예상되는 총 수익 금액인데 이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주 항목비가 추가된다. 건설이라는 큰 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외주로 바깥의 기술자, 바깥의 능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하자보주 충당부채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 다음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견적 등 사전 원가 계산입니다. 견적 등 사전 원가 계산. 사전에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공사를 진행하면은 결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원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제의 평가. 건설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가설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공동도급회계입니다. 공동도급회계. 건설이라는 큰 대공사를 혼자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단계, 토지공사, 토목공사업, 그 다음에 건설업, 전기공사, 여러 가지 업자들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 건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제도입니다.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제도, 기술 능력과 자본금 규모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6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 2배로 개인이 많네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5명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 5천 이상, 개인은 7억 이상, 또 2배입니다. 그 다음 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외 하나의 업종,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11명 이상, 축구 한 팀이네요. 축구 한 팀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8억 5천 이상, 개인은 2배 17억 이상. 그 다음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4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건설 기술인 1명 이상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
네, 토목공사업하고 적용공사가 동일하네요. 네, 5억 이상, 10억 이상. 적용도 5억 이상, 10억 이상. 네, 그 다음 실내 건축 공사 외 기타 11개 업종. 11개 업종. 나머지 업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1억 5천 이상 있으면 됩니다. 과거에 2억이었는데 개정되면서 1억 5천으로 일제히 떨어졌죠.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업종 구분인데요. 건설업의 업종 구분은 세제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종합건설업을 41번으로 분류하고 전문직별공사업은 42번으로 코드를 지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업종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세법상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의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 업종 구분 관련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다. 일괄도급,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일괄도급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 분양 공급업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제사 혜택이 상당 부분 박탈됩니다. 실무상 검토사항입니다. 업종 구분 방법입니다. 보통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느냐의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렇게 총괄적인 책임, 전체적인 공사 관리, 이렇게 하면 건설업으로 보겠다는 거죠. 밑에 시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사. 부동산 개발업자죠. 이분들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분들은 아파트를 시공한 바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아파트의 신축 분양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접대비 기본한도, 그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결손금 소급공제는 10년간 경비를 2월에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을 과거 1년으로 딱 한 번, 1년 소급해서 백도해서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전 연도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올해 결손금을 백도를 시켜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합니다. 딱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죠. 다음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종 구분인데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들어가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받을 수가 없고, 그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양공급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관리와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입니다. 건설업의 관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굉장히 강화하는데요. 이렇게 5가지가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강화했습니다. 부실 진단이 의심되는 기업 진단 보고서는 감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등록 기준 미달 혐의 의심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기술 인력 심사의 기본 자료를 고용보험 가입 사료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은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와 주기적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렇습니다.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다는 개념인데요. 실질 자산은 뭘까요? 실질 자산은 일단 회사가 제시한 자산을 평가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실 자산이 있으면 빼고 겸업 자산을 빼고 그러면 실질 자산이 되는 거죠. 실질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부채에서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수정하고 거기서 겸업 부채를 뺍니다. 여기 하나 나와 있지 않는 것 우발 부채입니다.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 부채, 회사의 실질적인 부채가 있으면은 이 회사 제시 부채에 플러스 해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부실 자산, 부실 혐의 자산, 겸업 자산의 예시입니다. 부실 자산 왼쪽 보겠습니다. 법적,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 발행자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부도음, 장기성 매출채권. 여기서 장기성 매출채권은 해계하게 1년 기준이 아니라 2년입니다. 공급 시기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진단 규정에서는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봐서 차감합니다. 그 다음 대손 처리할, 앞으로 대손 처리할 자산. 이러한 자산이 부실 혐의 자산이고 겸업 자산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차감하죠. 비상장 주식, 임대자산, 운유자산, 질권 설정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진단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이러한 자산은 차감합니다. 확인 요령입니다. 확인 요령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아도 되고요. 외부 기관의 진단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해봐도 됩니다. 외부 기관의 진단보고서 하는 경우는 공신력이 많이 확보될 것입니다. 특히 진단보고서나 재무상태표에서 예금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금 확인서를 조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등록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 인정되는 등록 요건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추가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금 기준 등록 기준입니다. 소방공사업 1억, 개인도 1억, 주택건설사업 3억, 여기서 3억은 법인이죠. 앞에는 다 법인입니다. 개인 6억 2배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법인 3억, 개인 6억 2배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1.5억으로 동일합니다.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주택건설사업과 부동산 개발업만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자본금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본금은 항상 상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연말에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맞춰야 되는 거죠. 자본금 확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를 모두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자본총계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재 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다음 2항. 1항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제재 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항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차감, 일시적 조달 예금 차감, 사용이 제한된 예금 차감. 두 번째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제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발행자를 잘 알 수 없는 유가증권 차감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차감.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차감합니다. 삼선입니다. 삼선 짜장면,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삼선짜장 차감합니다. 부도움 차감, 장기성 매출채권 2년 이상 된 거 차감, 재고자산 차감합니다. 무형자산 차감, 비상장 주식 차감합니다. 임대 또는 운유 중인 차산 차감합니다. 임대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세를 줬다는 거죠. 빌려줬다는 거죠. 네, 사실과 다른 보증금 차감. 뭐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진단기관이 평가하는 자산은 차감합니다. 네,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공제조합 등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 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누락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은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수행기관은 종건은 종합건설은 대한건설업협회, 나머지 전문건설업은 각각의 협회입니다.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주의해야 될 점, 다만 신규 등록 신청이나 주기적 신고 등의 신고 접수 심사 업무는 종합건설업만 그냥 대한건설협회에 업무 위탁이 되어 있어요. 종합건설업은 협회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업은 신규 등록 신청, 주기적 신고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11월, 12월만 되면은 비상이 걸립니다. 전문건설업. 제일 맏형만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동생들은 전부 다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 신고, 실태조사, 신규 등록은 시군구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태조사의 절차, 절차, 조사 내용 및 방법입니다. 조사 내용 방법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를 확인하고 부실 혐의 자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부실 자산, 겸업자산, 부외부채 등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사항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직전 연도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 서류, 각각의 증빙 서류입니다. 직전 연도를 보고 먼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미달자에 대한 실질자본금 미달자에 대한 제재 기준입니다. 자본 총계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되고 미달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즉시 제재 처분이 일어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래의 경우만 등록 말소 처분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업 정지는 해소를 하면은 시정상을 수정하면 되지만 등록 말소 처분은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건설업 등록 기준의 미달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서 and 과거의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과거 3년 이내 제재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즉시 말소 처분입니다. 두 번째, 옐로 카드가 없는 거죠. 바로 레드 카드로 끝나는 거죠.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아웃이 됩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등록 말소 처분.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돼서 영업 정지 처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 한 달, 두 달, 세 달 영업 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 사항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 말소 처분이 됩니다. 이 영업 정지 처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실한 상태로는 영업을 하지 말고 이때까지 준비를 잘해서 영업을 재개하세요 하는 기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처분 종료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등록 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